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그 원자량과 화학식량과 몰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몰이라는 단위라고는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원자나 분자, 이온 같은 경우는 매우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입자를 다룰 때, 즉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다룰 때는 질량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규민이한테 내가 밀가루를 사오라고 했어요. 밀가루 굉장히 입자가 작죠. 밀가루 좀 사와 그랬더니 규민이가 이제 슈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희 밀가루 5조 5억 개 주세요. 밀가루 입자로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장님께서 희한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또는 만약에 사장님께서 밀가루 달라고 했을 때 몇 개 줄까 밀가루 입자로? 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경우에는 밀가루 500g 또는 1kg 이런 식으로 포대로 나눠서 질량별로 나눠서 판매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입자가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개수 하나 둘 셋 세는 것보다는 질량을 재서 다루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자라고 하는 또는 분자라고 하는 이런 매우 작은 미시세계의 입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세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질량을 재서 다룬다는 얘기.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몇으로 약속했다고요? 저번 시간에? 그렇죠. 10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냥 질량수 갖다가 임의로 정했다고 그냥 생각할게요. 자, 그랬을 때 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했냐면 과학자들은 야, 그냥 이거 너무 원자 같은 너무 작은 입자는 하나 둘 셋 개수로 설명이 불편하니까 그 원자량만큼의 질량.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원자량만큼의 질량. 그냥 원자량의 그램 붙인 그 값으로 우리 사용을 하자.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 같은 걸 배울 때는 화학 반응을 시킬 때는 그 입자 몇 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질량으로 측정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그 질량 안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냥 의미로 원자량의 g을 붙인 값을 로 이제 이 입자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구할까? 사실은 간단해요. 12g을 이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요. 계산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옵니다. 0이 23개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 입자 하나 둘 셋 세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질량을 재고 이 질량 안에 몇 개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는지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 이 6.02 곱하기 10의 3승계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작은 바늘 같은 것도 100개의 단위로 묶어서 팔거나 아니면 연필도 12개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이렇게 묶음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묶음 단위는 몰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원자 12g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입자 수를 계산했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고 그 입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태클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바로 구하신 거예요? 저는 바로 못 구하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초등학생이 되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주머니의 질량이 아니라 구슬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구슬의 전체 질량이 200g이래요. 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슬 한 개의 질량이 2g인 걸 알려줬어. 한 개의 질량, 한 개당 질량.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나요? 한 개당 질량이라고 했어. 구슬 한 개당 질량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x당 y 뭐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x당 y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x분의 y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의 단위를, x당 y라는 값의 단위를 x분의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나올 얘기인데, 단위 부피 단위 부피당 뭐 질량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단위가 뭐 리터였다면 리터분의 그램이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 보면은 밀도네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의 정의를 단위 부피당 질량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밀도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x당 y면은 x분의 y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구슬의 전체 질량이 200g이고 구슬 한 개당 질량이 1g인데 2g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 2g인데 한 개당 질량이에요. 한 개당 질량. 단위가 그램 퍼 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바로 구하잖아. 어떻게? 그럼 선생님 그냥 200g을 구슬 한 개 질량이 2g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개당 질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램이 약분되면서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 단위는 요 개라는 게 번분수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탄소 원자가 12g 전체 질량이 있었어. 그럼 내가 여기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면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왜냐면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램 없어지면서 개가 튀어나올 거니까.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다란 얘기. 그래서 탄소 원자 12g, 즉 원자량만큼의 질량에 들어있는 개수를 우리 묶음 단위인 1몰로 정하고, 이렇게 작은 입자인 원자나 분자를 다룰 때 사용하자라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입자, 종류와 상관없이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값에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질량으로 나눠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또 태클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거냐면, 선생님 알겠어요. 탄소의 원자량 12일 때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가 이렇게 원자량만큼의 질량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개수는 실제 질량 나눴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1몰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모든 원소가 그럴 수 있나요? 자,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16이라면 산소 원자가 16g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있을 때 그 안에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한 가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자, 아까 했듯이 우리 탄소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있을 때 12g 있을 때 여기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입자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질량이 나왔으니 그 질량이 몇 개인지 궁금하다면 한 개당 질량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했죠. 한 개당 질량의 의미가 하나의 실제 질량이잖아. 실제 질량인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었던 거죠. 요거 계산해 보면 그램 약분되면서 개가 나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값이 나왔던 거지. 근데 나는 탄소가 아니라 이제는 산소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럼 산소는 어떻게 구해? 16을 실제 질량인 2.67이었나요? 아무튼 실제 질량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근데 얘를 탄소의 개수를 구했던 것처럼 연관지어서 구한다면 어차피 탄소와 산소의 실제 질량비는 3분의 4배 차이가 납니다. 산소가 3분의 4배 무거워요. 그럼 이거 값이 원자량의 의미니까 이 값이 3분의 4배 차이 나고, 똑같이 실제 질량도 3분의 4배 차이가 나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하려고 했던 16을 뭐 2.66 곱하기 10에 20 마이너스 23승 g으로 나눈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어차피 비율은 똑같으니까.
실제 질량비와 상대적인 질량비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약분되는 값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탄소의 원자량 안에 들어있는 원자량의 질량을 붙인 값 안에 들어있는 개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산소뿐만이 아니라 수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 그 원자량, 그 원자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있다면 이거는 그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는 거구나. 즉 1몰계만큼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말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이라고 물어봤어. 1몰의 질량은 뭐야? 원자량의 그람 붙인 값이랑 똑같겠구나 라는 겁니다. 1몰의 질량. 원자량의 그람 붙인 값, 원자량의 그람을 붙이면 그 안에는 그 원자의 1몰계만큼 들어있고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의 그람 붙인 값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원자량뿐만 아니라 그거를 화학식량, 분자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분자량이 18인데 물이 18g 있었어.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는 몇 개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 화학식량에 들어있는 개수는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수밖에 없고 아까 똑같은 원리로 이거를 1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을 원자량의 그람 붙인 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자량, 실험식량까지 확장을 한다면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식량의 그냥 그람을 붙인 값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의 그람 붙인 값. 다시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의 그람을 붙인 값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비유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구슬 준비했어요. 구슬 0.0 구슬이 A라는 구슬이 하나에 0.01g이래. 너무 구슬의 질량이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상대적 질량으로 구슬 A를 기준 잡아서 내가 1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럼 구슬 B의 질량이 0.1g이었다면은 구슬 B는 총 10배 차이가 나니까 실제 질량이 얘도 상대적인 질량이 10배 차이가 나야 되므로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또 궁금했어. 얘 상대적인 질량이 그람 붙인 값 1g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구슬 A가 들어있을까? 그럼 몇 개 들어있을까를 궁금한 거니까 개당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얘를 한 개당의 질량이 몇이야? 0.01이요. 실제 질량 1g을 얘로 나눠주면 돼. 그럼 몇 개 나와요? 100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구슬 B라는 친구의 상대적인 질량이 10이야. 누구를 기준으로 했어? A를 기준으로 했어. 그럼 얘도 10g에는 몇 개의 구슬 B가 들어있을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0.1g으로 10g을 나눠주면 똑같이 몇이 나온다? 100개라는 값이 나온다. 따라서 기준 잡은 값에 가지고 상대적인 질량을 구했을 때 그 상대적 질량의 그람 붙이 값에 들어있는 그 입자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들의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의 질량에 포함된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핵심인 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탄소 원자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원자가 원자량 12로 결정을 하고 그 원자량 만큼의 질량이 있을 때 그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고 그 입자수를 1몰이라고 묶음 단위로 정의하자. 그래서 1몰의 입자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바로 1몰의 입자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몰의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어떤 거? 1몰의 질량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물질이 1몰만큼 있어. 그거의 질량은 바로 그 물질의 화학식량의 그람 붙인 값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응용할 수 있겠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이 Wg이 있었대. 그러니까 질량이 주어졌어. 근데 나는 걔가 도대체 이번에 개수가 아니라 몇 몰인지 궁금한 거야. 자, 아까
Wg 있을 때 몇 개인지 궁금했어. 그때는 어떻게 나눴죠?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눴죠? 그럼 한 개당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실제 질량이잖아, 그 물질에. 그지? 그래서 나눴더니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램 약분되고 걔가 튀어나오면서. 근데 나는 이제는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몇 몰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이거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1몰당의 질량. 근데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량. 따라서 질량이 나왔을 때는 그 물질의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 나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으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내가 몰수를 구하고 싶어? 질량이 나왔다면 그 질량을 원자량 또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어. 하지만 오늘 배운 걸로 토대로 한다면 의미상의 1몰의 질량이라는 값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g이 나왔다면 몰수를 알고 싶을 때는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개수를 알고 싶다면 이 질량을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정리해보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야.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있죠? 그거의 원자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 원자량을 그냥 질량수랑 비슷하게 질량수의 의미를 써서 10이라고 기준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그 입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개수를 쓰기 너무 힘들었으므로 질량을 쟀어. 그 질량이 바로 원자량의 g을 붙인 값이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세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계산해 본 거죠. 왜냐면 한 개당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몇 개인지 궁금하다면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눴다. 그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다. 이거를 1몰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1몰의 입자수, 1몰의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는 1몰의 입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런 식도 쓸 수 있겠다. 1몰의 입자수가 아보가드로 수야. 그럼 원자량의 그램 붙인 값이 그램, 내가 몇 개인지 궁금해? 그럼 한 개당의 질량이 바로 실제 질량이죠.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는 실제 질량분의 원자량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질량 곱하기 이거 양변에도 실제 질량 곱한 거야.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은 원자량이 나온다. 이 식도 생각보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쓰입니다. 변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원자량이 변할 때, 원자량의 기준이 변할 때 다른 값들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볼 것이므로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무튼 간에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의 사실 종류죠. 원소의 종류, 원자의 종류라는 의미가 원소니까. 그래서 원소에 관계없이 원자량의 g을 붙인 값에는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고 그거를 1몰이라고 정했다. 즉 원자량의 g 붙인 값은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의 g을 붙인 값 또는 화학식량의 g 붙인 값이다 라는 거. 질량이 주어졌을 때 다 지웠다. 질량이 주어졌을 때 질량이 주어졌을 때 입자의 몰수를 구한다면 질량이 그러면은 몰수를 알고 싶다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눠라. 근데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화학식량. 따라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더라. 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만 할만할 거예요. 지금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 이제 마지막쯤에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따로 간추려서 문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실전 이론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일단은 이해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안 풀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실전 이론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가면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좀 알면서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개념이 이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설명이 너무 난잡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EBS 강의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의 다른 강의 또는 우리 학교의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이제 여쭤봄으로써 여러분들의 맞는 좀 설명 방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